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 희소 모의고사 17회 차에 대한 피드백을 좀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어제부로 전체 그 현장 응시생 모든 분들이 시험 보셨던 응시 결과를 취합한 통계 자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응시 인원이 약 150명 정도 되고요. 150명 정도 되는 인원에서 현장 응시가 말이죠. 그래서 온라인 응시와 같은 경우는 이제 채점을 직접 해드리고 통계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응시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한 150명 정도만 제가 직접 채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인원을 더 많이 늘리지 못하고 지금 한 150명 정도를 현장 응시 이번에는 이제 목동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의 압박도 받고 또 현장에서 응시를 해보다 보면 상당히 평상시에 이제 본인이 개인 공부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 요소를 찾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좋은 게 문항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문항의 성질, 그 문항이 어떤 코드를 선생님들을 접근해서 좀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게 했는가. 그 문항의 이제 그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식성, 뭐 문법, 그리고 문학을 출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1년 중에 정말 학원에서 큰 이벤트를 학교를 빌려서 이게 실제 현실 고등학교 그것도 이전 해에 실제로 시험이 응시되었던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응시해 볼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좀 말랑말랑한 시험으로 대체하고 싶지 않아서 상당히 제가 좀 각고의 고민 끝에 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식성에서는 어떤 스키마적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문화되어 있는 문제 상황에서 유추를 하고 추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좀 많이 물어봤고요. 문법과 같은 경우는 단순한 지식 암기보다는 그 암기는 물론 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1단계에서 지식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 부분에서 탐구를 해서 사례를 탐구를 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진술로 만들 수 있는가, 탐구에 대한 사례 분석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요소를 굉장히 다분히 집어넣고 또 현대 문법과 중세 15세기 문법의 어떤 통시적인 연결고리 그런 관점을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걸 국어사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는가. 또 문학 같은 경우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학의 성취 기준.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별에 문학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 문학 프레임에 맞춰서 작품을 실제 그 자리에서 읽어야 됩니다. 읽고 명확하게 그 지문을 다 읽은 상태에서 해당 문항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든지 또 해당 문항에 대한 어떤 그 작성 방법에 맞춰서 진술을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실제 문학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실제 보는 사람이 현장에서 문제를 접했을 때 단순히 암기나 주입식 교육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기제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다양한 포맷과 다양한 어떤 형식을 차용해서 출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실질적으로 점수가 좀 낮게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 이제 결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결산했을 때 최고 점수 이번 현재 실제 현장에서 봤던 현재 점수 최고 점수는 전공 점수만 얘기했을 때 63.5점이 나왔습니다. 예, 63.5점.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라고 반응들이 좀 많았는데 그에 비한다면 최고 점수가 63.5점이면 수석이란 얘기잖아요. 수석생이 63.5점이면은 괜찮았다. 그리고 상위 20%, 상위 20%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한 52점.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뭘 얘기해봐야 되냐면 이 문제가 150명 정도의 대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전수조사 자체를 실제 기출과 비교한다는 것은 안 맞을 수 있지만 실제 기출은 한 6,000명에서 많게는 8,000명까지 우리가 응시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의 전수조사를 한다면 몇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시험 성적들을 비교해 봐야겠지만 실제로 작년도와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지역,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전공 점수를 67점 맞고도 떨어졌어요. 교육학 점수에 따라서 67점, 80점 만점에서 67점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21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게 전공 점수가 형성됐는데 그 시절에 전공 점수가 경기도가 54점이었습니다. 서울이 52점이죠. 서울이 52점이었고, 자, 그 전년도인 2020학년도, 2020학년도와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지역이 역시 그때도 경기도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경기도를 기피했다가 올해 서울을 다 밀집했는데, 그때 경기도의 커트라인이 전공 점수가 50점이었습니다. 50점. 그리고 그 전해 2019학년도로 더 올라가 볼까요? 2019학년도로 올라가 보면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왔던 지역이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아마 경남인가? 경남 아니었나? 경남은 2018학년도였네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서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의 커트라인이 56점입니다. 56점. 2018로 가볼까요? 2018로 가면 경남 지역입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경남 지역이 66점 나왔습니다. 전공 점수가요. 커트라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평균이 아니라 커트라인, 합격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제 모의고사의 실제 커트라인은 52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지난 10년 동안에 2018학년도와 2022학년도만 유별나게 커트라인이 60점대를 넘어섰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실제 시험에서는 50점에서 56점 정도의 레인지 범위가 만들어지면서 커트라인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2018학년도와 2022학년도가 변수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커트라인이 60점 이상 올라가는 것은 올바른 변별도라고 보기 어려워요. 80점 만점에서 67점, 80점을 맞고도 떨어진다면 사실은 시험이라는 게 사실 변별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상대평가니까요. 변별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018에서 2019 넘어왔을 때도 커트라인을 떨어뜨렸던 것처럼 올해 당연히 커트라인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게 제 예상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커트라인이 50점대, 물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난도를 더 올리긴 했는데 난도를 올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지문을 길게 만들거나 아니면 물어보는 바를 좀 모호하게 물어보면은 난도가 올라갑니다. 체감 난도가 올라가고 커트라인 형성은 대체적으로 50점에서 56점 사이에서 벌어져야 사실은 그게 적절한, 제 생각에는 적절한 변별도나 또 채점의 어떤 그 기본적인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가. 60점이 넘어가는 커트라인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 시험을 주관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커트라인이 52점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반응 중에서 좀 좋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분들도 좀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시험을 어떤 준비가 없이 보셨다면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은 시험입니다. 이번에 시험의 어떤 그 참여율을 보면 비수강생분이 41.6%나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40%에 육박하는 분들이 재수강생이 아니라 비수강생분들이 전반기에 어떤 공부를 좀 집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컨텐츠의 완성도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제 모의고사를 봤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평균 커트라인이나 평균 점수나 최고 점수는 63.5, 52점, 그리고 41.6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전체적인 분포가 마름모 형태의 분포를 이루고 있고 정상 분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험의 역할을 뭐 자화자찬일 수도 있겠지만 시험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번에 6월 19일에 있었던 전국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이고요. 물론 이제 인강생까지 더 포용을 하면은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직강이래 현장에서 응시했던 150명은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교육학 점수를 합치더라도 최고 점수 75점에서 57.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평균 50점 정도 나오는 거 보면은 교육학도 이번에 그 학원에서 주관했던 교육학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됐다면은 교육학은 쉽게 나왔고 전공은 좀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있었던 희소 모의고사는 좀 전반적으로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좀 난도를 작년에 비하면 좀 올렸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사실은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점수를 몇 점 맞았는가, 점수가 내가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자료를 좀 보시면 그 통계 자료 안에서 충분히 어떤 내 석차, 내 점수, 그다음에 비교하는 어떤 그런 구성이 쭉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보이면 전체 문항에서의 어떤 자신의 위치보다는 개별 문항에 따른 자기의 위치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 문항을 비교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그 개별 문항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평균값과 최고 점수 값과 상위 20% 값을 자기 점수와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비교해서 막대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 양적인 어떤 대비가 되겠죠? 그럼 그 대비 속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문학이 약하다. 그러면 문학에 대한 어떤 그 접근 자체에서 아마도 문학이 약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서 특히 고전 같은 경우는 작품과 관련된 스키마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겠지만 현대 쪽 같은 경우는 그 문항에서 구성된 지문을 보고 그걸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고전이냐 또는 현대냐라고 하는 판가름 통해서 나의 또 어떤 약점을 고치기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공부 전략이 더 세밀하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고전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였다면은 해당 작품, 해당 컨텐츠에 대한 공부를 다시 틀린 부분을 주워 담고 그걸 다시 정리해서 다음에 나온다면 이걸 맞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문제의 어떤 그 포맷 자체에서 주어진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금 반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당시와 이제 해설이라든지 내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의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걸 내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건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읽어냈으나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난 지금도 이걸 찾으라고 하면 내가 쓴 답 그대로 쓸 것 같다. 도대체 이게 왜 답인지 난 모르겠다. 라는 상황인지를 판가름을 잘해서 거기에 맞게끔 뭐 자문도 구해보고 뭐 조언도 스터디도 해보고 뭐 아니면 자기 공부에 대한 정리도 해보면서 그거를 충실히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오늘은 이제 그 결과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린 거고 아직도 온라인으로 다시금 6월 19일 있었던 현 전국 모의고사가 다시 한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집에 진행되는 기간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한번 문항에 관련된 근데 사실 올해 개발된 문항은 올해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유튜브가 공개된 곳이고 또 정말 수험생들이 보면 좋은데 다른 경로에서 노출됐을 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유튜브를 지금 많이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문제에 대한 물론 그런 식의 영상 컨텐츠는 정상적으로 그 해당 해설 강의 밑에다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 문항에 대한 접근을 하면서 이런 문항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문항인데 내가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문항이 약하구나. 그럼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문항들은 내가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제하는 그러한 또 판서 모니터를 활용한 그런 강의를 하나 또 추구하고 또 찍고 싶은 생각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피드백을 좀 해드리는 것으로 좀 일단락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 현장 응시를 하셨든 또는 온라인 응시를 하셨든 간에 뭐 자가 채점 또는 저한테 채점자들의 위탁을 해서 채점을 받은 결과든 간에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그에 맞는 시행착오적인 어떤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공부 방법 만약 그게 정 힘드시다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를 시간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짧게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수업을 마치고 와서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또 그 현장 응시를 힘들게 하셨을 만큼 저는 또 이렇게 추후 지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잘 보셨다면 오늘부터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그런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당부드리냐?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은 수업, 다시 말하면 시험을 준비하고 보시는 분들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습을 하고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뭐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처럼 학위 공부를 하시는 거라면 사실은 내공을 쌓듯이 공부를 차근차근 적증해 나가야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건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할 때는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내가 시험에 취약한 부분, 그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게 얘기하고 다음번에 조금 더 시간 유예를 갖고 여러분들께 또 오늘 얘기했던 부분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